귀여워 보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누르면 합격.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한 대상자,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대상자 물어봤죠? 1. 폐렴 대상자, 2. 당뇨병 대상자, 3. 방광염 대상자, 4. 심부전 대상자, 5. 기관지염 대상자. 정답은요? 심부전 대상자 되겠습니다.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 간심신, 갑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폐렴, 염증 있으면요, 물을 더 먹어야 돼요. 방광염, 물을 더 먹어야 돼요. 그래야 몸 안에 있는 염증을 몸 밖으로 배출할 수가 있다. 이것까지 국가고시에서 원하죠. 수분을 제한해야 하는 질병, 간심신, 갑부. 간경화, 심장 부전이에요. 심부전. 또 신부전, 신장의 부전입니다. 혈액투석을 하는 만성 신부전 대상자다. 물 많이 먹냐 조금 먹냐 이렇게 나와요. 만성 신부전이든 그냥 신부전이든 신이잖아요. 신부전이잖아요. 그러면 수분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 또 갑부,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 물을 먹었을 때 뭔가 붓는 듯한 그런 질병은요, 수분을 제한해라 이겁니다. 노인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증상이 좋아지면 처방약 복용을 중단한다. 2. 처방약이 변경되면 변경된 처방약을 복용한다. 3. 약물 복용을 잊은 경우 2배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한다. 4.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도 처방대로 계속 복용한다. 5.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한다. 정답은요? 2번 약 처방이 변경되면 변경된 처방약을 복용한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최근 처방받은 약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1번 증상이 좋아지면 중단해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죠. 3번 약물 복용을 잊은 경우 2배를 한꺼번에 복용한다? 안 됩니다.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도 처방대로 계속 복용한다. 약물 부작용이 있으면요, 의사에게 물어봐야죠. 의사의 진료 후에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약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약물의 오용이에요. 비상약,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 뭐 있었죠? 요거 하나만 찍고 넘어갈게요. 해열제, 진통제, 감기약, 파스, 소화제는요, 편의점에서 살 수가 있어요. 밥 먹고 나서 나 소화가 안 돼. 편의점 가서 소화제 살 수가 있죠? 팔목 삐었어. 파스 살 수 있고요. 감기 걸린 것 같아. 편의점 가서 살 수 있어요. 나 머리가 아파. 진통제 살 수 있고요. 열 나는 것 같아. 해열제도 편의점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호자가 부모님 2분 모두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재빨리도 부탁드릴게요. 다른 기관은 그렇게 해준다고 들었어요. 요양보호사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1.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해드릴 수 없어요. 2. 그 기관으로 연결해드릴까요? 3. 그럼 하는 김에 같이 해드릴게요. 4. 다른 기관들도 그렇다면 고려해볼게요. 5. 저와 개인적으로 계약하면 추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정답은요? 그거 불법입니다. 그거 규정을 어기는 일이에요. 해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의 행동규범. 개인의 선호를 인정하죠? 대상자 인권을 존중합니다.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는요, 대등한 관계예요. 본인 부담금 할인 요구했을 때는요, 그거 위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자신이 2번 이혼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기관에는 말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1.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2. 해당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3. 가족에게 전화해서 사실인지 확인한다. 4.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5.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3.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이 방문조사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5.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공한다. 정답 뭐예요? 1번이죠.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는요, 공단에 제출한다 입니다. 또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요양보호사 동의가 필요해요? 아니죠. 대리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죠? 본인,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동의를 했을 때, 또 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이 방문조사를 한다? 방문조사 누가 해요?
공단 직원이 하죠. 우리가 공단에 신청하면은요, 공단에서 직원이 나와서 집으로 방문을 해요. 4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최종 판정하는 곳은 등급판정위원회입니다. 또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공한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정서, 이용계획서 이런 것들은 공단에서 주는 거예요.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 단기보호 2. 특례요양비 3. 가족요양비 4. 주야간보호 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정답 5번이죠. 단기보호는요, 재가급여예요. 또 2번 특례요양비는요, 특별현금급여였죠. 특별현금급여 3가지, 비비비,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이게 바로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주야간보호는요, 재가급여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공생이 시설급여였어요. 재가급여 뭐 있었죠?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 밖의 서비스, 기타 재가급여, 복지연구 대여하는 거 있었죠?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려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목을 강하게 털어준다. 2.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3.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4.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스트레칭한다. 정답은요? 3번 손목 부위에 압박분대를 감아준다, 고정시킨다 이런 의미죠. 손목을 강하게 털면 안 돼요. 손상됐을 땐 움직이지 않는다. 손목은요, 심장보다 낮게 한다. 다친 부위는 심장보다 높은 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뱀에 물렸을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에서는 뱀에 물린 무슨 그런 사건이 나올 일은 없죠. 뱀에 만약에 물렸다 하면 심장보다 낮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상식입니다. 왜? 그 독이 심장으로 퍼지잖아요. 순환이 되니까. 다쳤을 때만 심장보다 높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찜질 아니죠? 항상 삐거나 뭐 골절했을 때는 냉찜질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평소에 다치셨을 때요. 뭐 삐었어, 근육통이야 이럴 때는요. 첫날 다친 날은요. 냉찜질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한 3일까지 냉찜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온찜질 하면은요. 부풀어 올라요. 안 돼요. 냉찜질이 먼저라는 거. 다쳤을 때 치료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손목을 삐었어. 그런 경우는 냉찜질이고요. 만성 관절염이다 하면은요. 그럴 때는 온찜질이 되겠어요. 휴식을 하는 게 좋죠? 또는 압박분대를 이용해서 고정시킨다. 이런 것들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성적 관계 회유. 이거 뭘로 한 걸까요? 말로 한 거죠? 1. 시각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육체적 성희롱 4. 사회적 성희롱 5. 위계적 성희롱 정답은요? 2번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시각적인 성희롱은요. 눈이 버려요.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다.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했다 하면은 시각적 성희롱이죠. 언어적 성희롱 뭐 있을까요? 야한 농담, 성적인 정보 유포,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 회유 이런 거 다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그럼 이거 뭘까요? 과거의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 이것도 언어적 성희롱이고요.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아서 술 좀 따라봐 이랬어. 이것도 말로 했죠? 언어적인 성희롱이 되겠어요. 육체적인 성희롱은요. 스킨십이 닿아야 돼요. 신체가 접촉돼야 됩니다. 입맞춤, 신체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김 이런 것들이 육체적인 성희롱이에요. 눈이 버렸으면 시각적 성희롱, 접촉을 했으면 육체적인 성희롱, 말로 했어 그러면은 언어적 성희롱이 되겠어요.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직업윤리 문제에 2문제 정도는 꼭 나오고 있습니다. 1.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2. 계획된 것보다 시간을 늘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한다. 4. 대상자 부재 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모를 남긴다. 5.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요시한다. 정답은요? 1번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는요.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계획된 것보다 서비스 시간 늘리는 거 아니죠?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죠? 인종, 연령, 성별, 종교, 경제적인 지위, 개인적인 선호 이런 것들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대상자 부재 시에는요. 메모를 남기고 다른 날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타 직종과의 업무 협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시설장 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타 업종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당뇨병 대상자의 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톱 양 끝을 둥글게 자른다. 2. 티느는 손톱깎이로 잘라낸다. 3. 뜨거운 물로 자주 족욕을 한다. 4.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양말을 신는다. 5. 발을 씻은 후 발가락 사이에 물기를 남겨 습기를 유지한다. 정답은요? 4번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양말을 신는다. 발을 보호한다 입니다. 당뇨병 대상자는요. 피가 좀 끈적끈적해요. 순환이 어렵거든요. 말초에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발에 상처가 나면은요. 상처가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발가락을 항상 보호해야 되고요. 발톱은 일자로 깎아라. 티누는 절대 손톱깎이로 깎으면 안 돼요. 병원을 가서 치료해라. 뜨거운 물에 화상 입을 수 있죠?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로 족욕하는 게 좋습니다. 발을 씻은 후 발가락 사이사이를 말려줍니다. 발도 보습해요. 하지만 사이사이를 보습해주는 건 아니에요. 로션을 발라도 발 사이사이는 아니라는 거. 말리긴 말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너무 또 건조하게 계속 말려버리면은 또 이 피부 건선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 대상자는 발에 대해서 진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당뇨병, 혈중의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제대로 공급되지가 않아서 이 혈당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옵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도 많이 물어보죠. 다음, 다식, 다갈, 다뇨. 다음, 계속 목이 마르죠? 수분 섭취량이 증가합니다. 다식 많이 먹어요. 음식 섭취량이 증가하죠? 다갈, 목말라요. 갈증이 증가하고요. 다뇨, 소변 배설량이 증가합니다. 다 많아져요. 다음, 다식, 다갈, 다뇨.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인민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인데 이것에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하다. 혈당이 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은 감소한다는 거. 당뇨병 대상자가요. 밥 먹고 30분에서 1시간 후에 운동을 합니다. 왜? 이때 혈당이 올라가니까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발기부전이 오는 경우도 있다. 누가? 당뇨병 대상자가. 여러분이 지금 그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발기부전이 왔어요. 나 피곤해서 그런가? 컨디션이 안 좋은가? 이게 아니에요.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발기부전이 왔어? 당뇨병 피검사 한번 해보세요.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손톱은 둥글게 잘라도 괜찮다. 너무 중요하죠? 보습제를 발라라.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보호해라. 양말을 신어라. 샌들 신으면 안 된다. 운동화를 신어라. 이런 거요. 너무 꽉 맞는 신발 신으면 발에 또 상처 난다? 잘 맞는 거 신어라. 이런 거요. 또 저혈당일 때가 더 위험하다. 사탕을 먹이거나 오렌지 주스를 먹여서 당을 올려라.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우울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회적 활동을 줄이게 한다. 2. 햇볕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3. 곧 괜찮아질 거라며 위로한다. 4. 대상자의 감정 표현을 자제하게 한다. 5. 항우울제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정답은요? 2번 햇볕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비타민 D도 생성되고 우울증에는 햇볕 보는 게 좋다. 운동하는 게 좋다. 그렇잖아요. 우울증 대상자? 부분협 우수. 우울증 대상자는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활동 늘려야 돼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이거는 긍정회로만 돌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고 신뢰관계도 돕고요. 필요하면 약물 치료법도 해야겠죠. 운동도 하고요. 대상자의 감정 표현을 자제하면 안 되죠. 표현하도록 도와야 돼요. 항우울제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거는 의사가 해야지 우리가 뭐 말하면 됩니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우울하면은요. 지체 없이 정신과 방문해야겠죠. 상담받고 약물 치료도 병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울증이 오면은요, 무기력하고요, 입맛도 없고, 머리가 아프고, 소화 불량이 됩니다. 식욕과 체중의 변화가 나타난다? 나 요즘에 우울한가? 좀 알아보시고요. 우울증은 자살하고 세트예요. 자살 위험이 증가합니다. 자살 가능성 있는 노인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으세요? 그런 생각 몇 번이나 하셨어요? 시도해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냥 막 애둘러서 표현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좋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위액 분비 증가. 2. 간의 약물 대사 증가. 3.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4. 구강 건조증 감소. 5.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정답은요? 5번이죠?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위액의 분비가 저하돼요. 간의 약물 대사가 저하되죠. 간 기능이 떨어져서 약물의 대사도 안 되고 제거도 잘 안 된다.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가 감소됩니다. 구강 건조증은
증가하죠. 탈계 분비, 침이 분비되는 게 저하된다. 위액의 산도가 저하되고요. 위산이 저하되니까 소화 능력도 떨어지죠.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해요. 췌장에서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니까 당 내성이 떨어져서 당뇨병에 걸리기도 쉽다라는 거.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1. 폐포 팽창, 2. 기관지 확장, 3. 기침 반사 증가, 4. 흥분이나 스트레스, 5. 가습된 따뜻한 공기. 정답은요? 4번 흥분이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천식이 더 발작할 수가 있다. 천식하면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천식 알레르기 질환이에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 원인 물질로부터 회피해야 됩니다. 고양이 털, 차고 건조한 공기, 꽃가루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기침이 나게 되면은요, 그 원인 물질로부터 회피해야 된다는 거. 노인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1. 노인 공경의식의 강화, 2.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3. 노인의 자아 존중감 증진, 4. 부양자의 부양부담 완화, 5. 노인 학대 예방 서비스의 확대. 정답은요? 2번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이 노인 학대를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어요. 노인 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은 가족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가족 관계가 갈등이 고조되고 노인이 의존성이 증가하고 노인의 부양의식이 약화되었을 때, 또 부양자의 사회적인 고립, 또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었을 때 더 학대가 잘 발생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함,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함. 이거는 어떤 역할일까요? 1번 촉진자, 2번 옹호자, 3번 교육자, 4번 동기 유발자, 5번 숙련된 수발자. 정답은요? 2번 옹호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학대받고 소외받고 차별받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지해준다. 옹호자의 역할이에요. 또 동기 유발자는요, 대상자가 잔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해준다.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이런 것들이 동기 유발자의 역할입니다. 숙련된 수발자는요, 숙련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대상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바로 숙련된 수발자가 되겠습니다. 장기 요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장기 요양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를 부담한다. 2. 장기 요양 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4. 장기 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 요양 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정답은요? 4번 장기 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볼까요? 국가는 장기 요양 보험료의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했죠? 또 2번 장기 요양 기관은요,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시설은요 20%, 재가급여는요 15%를 청구했어요.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장기 요양기관에 지급했죠. 장기 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맞았죠.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또는 별도로 운영한다. 다 맞습니다. 하지만 돈은요 한꺼번에 받아요. 통합 징수한다. 5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는요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해준다.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돕기,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 정서 지원 서비스, 2.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3.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 4.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정답은요?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스킨십이 닿는 것은 우리가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로 하면 되겠죠? 1번 정서 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거, 이런 게 정서 지원이고요. 3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요,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취사, 청소, 세탁, 주변 정리하기 이런 것들입니다. 또 4번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요, 외출 시에 동행, 일상 업무의 대행,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같이 외출하거나 요양보호사 혼자 물품 사오고 이런 것들이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5번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신체 인지 향상 프로그램 또는 정신 기능 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이런 것들이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예요. 요양보호사의 기타 행동 규범 한번 보자고요. 개인의 선호를 인정해준다.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는 신고한다. 기저귀 재사용,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 대상자의 건강에 해로워요. 이렇게 설명한다. 대상자의 배우자가 본인 분담금 할인을 요청했어? 그거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위법입니다. 이렇게 설명한다. 의료 행위는 하지 않는다. 흡인, 관장, 도뇨, 욕창, 치료는 하지 않는다. 치료는 의료진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외용약, 도포는 가능하다. 뭐 빨간 약 발라주고 연고 발라주고 안약 넣어주고 이런 건 괜찮다. 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 염분을 섭취한다. 2.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여 혈압을 조절한다. 3.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 4.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시작한다. 5.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정답 뭘까요? 3번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심장과 팔 높이를 같게 해야 혈압이 정상적으로 측정이 되어 그 자세가 달라지면은요 혈압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나옵니다. 1번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 염분을 섭취한다? 너무 많죠? 6g 이하로 염분을 섭취하는 게 좋겠어요.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물은 좋지 않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좋은 거예요. 포화지방산과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요. 과일이나 야채, 저지방 유제품을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먹어야 되는 게 혈압약이에요. 약을 안 먹으면요, 바로 혈압이 다시 올라가겠죠. 5번,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2차성 고혈압은요, 한 5에서 10%예요. 그 비만 때문에 생기는 본태성 고혈압이 거의 다입니다. 90에서 95%예요. 뭐 유전적인 것도 있고요. 흡연, 과도한 음주, 짠 음식, 또 비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혈압이 생긴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1.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2. 주기적으로 냉요법을 한다. 3. 혈전 예방 약물을 복용한다. 4. 자외선을 차단한다. 5. 저체중 상태를 유지한다. 정답은요? 1번이죠.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고 했어요. 관절염에는요, 수영이 좋다고 했죠.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이 골다공증에는 좋은 거예요. 산보, 걷기, 가벼운 조깅, 비타민 D 섭취, 햇볕을 쬐면은요, 비타민 D가 생성된다. 이런 것까지 알고 갈게요.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성생활을 금한다. 2.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를 마신다. 3.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4.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 5.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정답은요? 3번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입니다. 성생활을 금하진 않죠? 발기하는 데 문제를 유발하지 않으므로 성생활은 가능하고요. 맥주를 마시나요? 비대된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서 요도가 좁아져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죠.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요, 발기 지연을 초래해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금주합니다. 또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을 필요는 없고요. 도뇨관을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이게 더 좋은 답이 되겠어요. 전립선 비대증은요, 남성 호르몬이 불균형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면 요도구가 좁아지죠. 그럼 소변 줄기가 가늘어져요. 잘 안 빠지겠죠. 그래서 소변이 잘 안 나오고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오기 때문에 배뇨를 하고 나서도 잔뇨감이 있어요. 그래서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심하면 전립선 절제술을 받는다. 도파민 부족으로 하면은 답 딱 나와야 됩니다. 도파민 부족으로 동작이 느려지고 안정시에 떨림이 발생하는 질병은 1. 선망, 2. 뇌수막염, 3. 파킨슨병, 4. 혈관성 치매, 5. 알츠하이머병. 정답 뭐죠? 도파민이 부족해 동작이 굼떠. 안정시에도 떨림이 덜덜덜덜 있어. 파킨슨병이에요. 파킨슨은요,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입니다. 도파민이라는 것은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이게 파괴가 되니까 동작이 느려지고 이게 덜덜덜덜 떨림이 발생하거든요. 한마디로 도파민 분비 장애로 발생한다? 바로 파킨슨이에요. 손을 심하게 떠는 대상자는 약을 입안에 넣어준다.
파킨슨은요, 약물요법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근육을 스트레칭 시키거나 관절 운동을 시키고요. 본인이 이제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또 지지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 환경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도에 물건을 쌓아둔다. 2.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3. 거실 중앙에 얇은 매트를 깐다. 4.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한다. 5.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정답은요? 5번이죠?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겠죠. 복도에 또는 바닥에 물건 쌓아두지 않습니다. 걸려서 넘어지죠. 낙상 우려로 문턱은 설치하지 않는다.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요, 잘 넘어져요. 바닥에 물기는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에서 중요했던 거 뭐 있죠? 상하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운동한다.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5에서 10초 쉰다. 또 그 자세를 유지할 때는요, 10에서 15초간 유지하라고 했어요. 인플루엔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다. 2.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3. 증상 발현 이후에는 전파 위험이 없다. 4.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치료해야 한다. 5. 감염 후 회복 중에 다시 열이 나고 누런 가래가 생기는 것은 정상이다. 정답은요?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거든요.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합니다. 독감이죠.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 아니죠. 인플루엔자 독감은요, 공기, 비말 감염 질환이에요. 증상이 없으면 치료할 필요가 없고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상은요, 발열, 두통, 전신 쇠약감, 마른 기침, 코막힘, 근육통, 인후통 이런 것들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언제 맞죠? 11일, 12월에 권장하죠. 독감은 걸리면 일주일 정도는 쉬어야 돼요. 상대한테 옮기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독감에 걸렸다고 한다면요, 일주일은 쉬었다가 요양보호를 나가야 합니다. 매년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접종을 맞죠. 65세 이상은 무료예요. 인플루엔자는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또 어떤 질병이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죠?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도 바이러스거든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대상포진 걸리면 어디로 가라? 피부과로 가셔야 돼요.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2. 치료 후 재발률이 낮다. 3.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4. 원인이 명확하여 초기 진단이 쉽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요?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질병의 경과가 길어요. 재발이 빈번하고요. 원인이 불명확하고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노화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늙어서 그런 건지 질병이 생긴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노인성 질환 특성 중요하죠.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합니다. 신장의 배설 능력이 떨어져서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죠. 그래서 중독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노인은요, 약에 민감하고 약물 중독에 빠지기가 쉽다.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단독 발생이 아니고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가 쉽다. 재발이 쉽고 경과가 길다. 합병증이 동반되기가 쉽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 번갈아 나옵니다. 노화가 건강하게 진행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 사회적 관계망을 점차 좁힌다. 3. 수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한다. 4. 지역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5. 만성질환을 민간요법으로 관리한다. 정답은요? 4번 지역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했나요? 아니죠. 노인은 노년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게 좋겠죠. 가족이나 친구들과 계속 접촉하는 게 좋겠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는요, 동반자로 전환이 되어야 돼요. 또 만성질환은 민간요법으로 관리하나요? 의사의 진료 후 치료해야 합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